왜 어떤 기억은 사라지고 어떤 기억은 맛 한 점을 되살아날까요? 라임, 꽃차에 적신 과자 한 조각. 마들렌이라 불리는 조개 모양의 작은 과자를 입에 넣는 순간 한 남자의 반평생이 통째로 되살아납니다. 어린 시절의 마을, 성당의 종소리, 산사나무 울타리 너머로 쏟아지던 햇살까지. 마르셀 프루스트. 1871년 파리에서 태어난 이 작가는 코르크로 벽을 두른 방에 틀어박혀 밤마다 침대에서 펜을 들었어요. 천식으로 숨이 막히면서도 멈추지 않았죠. 130만 단어, 3000페이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이 소설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 소설 중 하나예요. 읽지도 않고 거절한 출판사, 지중해에 추락한 운전사의 비극, 그리고 51세의 눈을 감기 직전까지 구슬로 고치던 마지막 문장. 과자 한 조각에서 시작된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어떤 소설의 가장 유명한 장면은 과자 한 조각에서 시작돼요. 화자는 어느 겨울날 어머니가 건넨 라임 꽃차 한 잔을 받아들어요. 차에 적신 마들렌이라는 조개 모양의 작은 과자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감싸요. 맛이 혀끝에 닿는 찰나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콩브레라는 작은 마을, 일요일 아침마다 이모가 건네던 마들렌의 맛, 죽은 골목의 냄새, 성당의 종소리, 산사나무 울타리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까지. 한 조각의 과자가 반평생의 시간을 되살린 거예요. 이것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20세기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꼽히는 이 대목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정말 되찾을 수 있는 걸까요? 프루스트는 이것을 무의지적 기억이라고 불렀어요. 의식적으로 과거를 떠올리려 해봐야 흐릿한 윤곽만 남는데 뜻밖의 감각이 찾아오면 과거가 생생하게 부활한다는 거죠. 냄새, 맛, 소리.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시간은 되돌아옵니다. 흥미로운 건 프루스트가 처음 이 장면을 썼을 때 과자는 마들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초고에서 화자가 먹은 건 비스코트, 딱딱한 건빵이었고 차도 평범한 홍차였죠. 비스코트가 토스트로, 토스트가 다시 마들렌으로, 홍차가 라임 꽃차로. 프루스트는 기억의 문을 여는 이 결정적 순간에 가장 완벽한 감각의 조합을 찾으려 몇 번이고 다시 썼어요. 이 소설은 총 7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입니다. 분량을 합하면 130만 단어, 3000페이지가 넘어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긴 소설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죠. 한국어 완역본은 민음사에서 김희영 교수가 번역해 무려 13권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분량이 다루는 건 사실 하나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 사랑하고 잃고, 기억하고 또 잊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되찾으려는 마지막 시도. 과자 한 조각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왜 100년이 넘도록 읽히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방대한 소설을 쓴 사람은 거의 침대에서 살았어요. 마르셀 프루스트. 1871년 파리 교회 오테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의학 교수였고 어머니 잔느는 부유한 유대인 가문의 딸이었죠. 유복한 어린 시절이었지만 9살 때 처음 찾아온 천식 발작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숨이 막히는 공포, 꽃가루 한 점에도 반응하는 기관지. 프루스트에게 바깥 세상은 언제나 위험한 곳이었어요. 소설 첫 권의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어린 화자가 어머니의 잠자리 키스를 기다리는 밤이에요.
어머니가 손님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면 소녀는 잠들 수가 없죠. 이 장면은 프루스트 자신의 기억에서 나왔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의 집착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고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감정의 뿌리가 됩니다. 젊은 프루스트는 놀랍게도 파리 사교계의 단골이었어요. 귀족 살롱에 초대받고 백작도인들과 저녁을 먹고 오페라 극장에서 최신 공연을 관람했죠. 병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런 사교 생활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예요. 하지만 그는 관찰자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는지, 누구의 미소가 진짜이고 누구의 미소가 계산인지, 그 모든 것이 소설의 재료가 되었어요. 1905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프루스트는 깊은 우울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과의 거리를 본격적으로 벌리기 시작합니다. 파리 오스만대로 102번지 아파트의 침실벽과 천장을 코르크로 덮었어요. 바깥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되어야 비로소 펜을 들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카페인에 의지하며 코르크 벽에 둘러싸인 그 작은 방에서 반평생의 기억을 글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긴 소설은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의 첫 번째 권에는 한 남자의 사랑이 통째로 담겨 있어요. 샤를 수안, 부유한 유대인 미술 애호가이자 파리 사교계에서 환영받는 세련된 신사예요. 그런 그가 카틀레아 꽃을 단 한 여자에게 빠져들죠. 오데트 드 크레시. 수안의 기준에서는 취향에 맞지 않는, 심지어 아름답다고도 느끼지 못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밤 모임에서 오데트가 보이지 않자 수안은 온 파리를 뒤지기 시작해요. 그녀를 찾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프루스트는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그려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상대의 부재가 만든 불안이라고. 수아는 오데트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데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질투가 사랑보다 먼저 왔고 집착이 애정을 삼켜버렸죠. 이 서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뱅테유의 소나타예요. 어느 살롱에서 흘러나온 바이올린 선율이 수안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후 그 선율을 들을 때마다 오데트에 대한 사랑과 고통이 동시에 밀려와요. 음악이 기억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열쇠였던 거죠. 마들렌이 맛으로 과거를 되살렸다면 뱅테유의 소나타는 소리로 감정을 되살리는 장치예요. 흥미로운 건 수안의 모델이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샤를 하스. 파리 조키클럽에 유일하게 받아들여진 유대인 회원이었죠. 프루스트는 하스의 우아함과 비극, 사교계에서의 미묘한 위치를 수안이라는 인물에 고스란히 녹여넣었습니다. 소설이 끝날 무렵 수안은 깨달아요. 오데트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자가 아니었다고, 인생을 낭비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프루스트의 소설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수안의 집 쪽길과 게르만트 쪽길. 어린 화자가 콩브레에서 산책할 때 갈림길에 서면 한쪽은 수안의 집으로, 다른 한쪽은 게르망트 가문의 저택으로 이어졌죠. 이 두 길은 소설 전체의 구조를 이루는 상징입니다. 수안의 길이 사랑과 욕망의 세계라면 게르망트의 길은 계급과 환상의 세계예요. 게르망트 공작 부인. 어린 화자에게 그녀의 이름은 마법 같은 것이었어요. 중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이름을 처음 본 순간부터 소녀는 공작 부인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일 거라 상상했죠.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말 한마디에 역사가 담겨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어른이 되어 실제로 만난 게르망트 공작 부인은
평범한 속물이었어요. 이름의 마법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프루스트가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건 프랑스 귀족 사교계의 정밀한 해부예요. 누가 누구의 살롱에 초대받는지, 인사할 때 고개를 몇 도 숙이는지, 어떤 농담이 허용되고 어떤 농담이 퇴출을 부르는지. 이 세 개의 규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철벽처럼 단단해요. 소설이 쓰인 시대, 프랑스를 둘로 갈라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유대인 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이 사건은 프랑스 전체를 옹우파와 반대파로 나눴죠. 프루스트 자신이 유대인 혈통이었고 열렬한 드레피스 옹호자였어요. 소설 속에서 이 사건은 사교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어제까지 함께 저녁을 먹던 사람들이 드레피스라는 이름 하나에 등을 돌려요. 프루스트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름과 계급이 전부인 세계에서 진짜는 무엇인가요? 1912년, 프루스트는 수년에 걸쳐 쓴 원고를 정리해 출판사에 보냈어요.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던 NRF, 누벨 르비 프랑세즈 출판사였죠. 원고를 검토한 사람은 앙드레 지드, 이미 유명한 작가이자 NRF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지드는 원고를 거절했어요. 읽지도 않고요. 정확히 말하면 지드는 원고를 펼쳐보긴 했어요. 하지만 몇 페이지 넘기다가 덮어버렸죠. 프루스트가 사교계 출신의 아마추어 작가라는 선입견, 문장이 지나치게 길다는 인상, 그리고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는 판단이 겹쳤습니다. NRF뿐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도 연이어 거절당해요. 결국 프루스트는 자비를 털어 그라세 출판사에서 첫 권 스완네 집조구로를 출간합니다. 1913년 11월이었어요. 반응은 조용했어요. 일부 평론가가 주목했지만 대중적 관심은 크지 않았죠. 그런데 1914년에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출판이 중단되었고 프루스트는 그 시간 동안 원고를 대폭 수정하고 확장합니다. 전쟁이 오히려 소설을 더 크고 깊게 만든 셈이에요. 1919년 전쟁이 끝나고 두 번째 권 꽃피는 소녀들의 그늘에서가 NRF에서 출간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이 책이 프랑스 최고 문학상인 콩쿠르상을 받아요. 투표 결과는 6대4, 아슬아슬한 승리였죠.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앙드레 지드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책을 거절한 것은 NRF 역사상 가장 심각한 실수이며 내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읽지 않고 거절했던 원고가 20세기 최고의 소설이 된 거예요. 소설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은 한 운전사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어요. 알프레블 아구스티멜리, 1907년 프루스트가 택시를 탔을 때 만난 젊은 운전사였어요. 노르망디 해안가를 달리면서 프루스트는 이 총명한 청년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죠. 몇 년 뒤 프루스트는 아고스티멜리를 개인 비서 겸 운전사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프루스트의 삶에서 가장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되어요. 프루스트는 아고스티멜리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를 곁에 두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고 그가 떠날까봐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아고스티멜리는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프루스트의 곁을 떠나 니스 근처의 비행학교에 등록합니다. 프루스트는 절박했어요. 편지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돌아오라고 애원했죠. 소설 속 화자가 알베르틴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요. 1914년 5월 30일이었어요. 아고스티넬리는 지중해 상공에서 비행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행기가 안티브 앞바다에 추락했어요. 25살이었습니다. 프루스트는 이 소식을 듣고 무너졌어요. 이 비극은 소설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원래 3권으로 계획했던 소설은 이후 7권으로 팽창해요. 갇힌 여인과 사라진 알베르틴이라는 두 권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여기서 화자는 알베르틴이라는 여성을 감시하고 가두고
그녀가 떠나자 오열합니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알베르티니 아고스티넬리를 모델로 했다고 봐요. 프루스트는 현실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소설 속에서 되찾이를 했던 걸까요? 소설의 마지막 권, 되찾은 시간에는 프루스트가 가장 공들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사교계를 떠나 있던 화자가 게르망트 대공의 오후 모임에 초대받아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화자는 경악합니다. 가면무도회인 줄 알았거든요. 한때 빛나던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우아했던 남작은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죠. 아름답던 청년은 뚱뚱한 중년이 되어 있었고 날카롭던 사교계의 여왕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가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프루스트는 이 장면에서 시간의 파괴력을 가장 잔인하게 보여줘요. 아무도 시간을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수백 페이지의 사교 장면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실감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인물들, 그 화려하고 교활하고 매력적이던 인물들이 전부 늙었어요.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달라요. 동시에 계급의 지도도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한때 살롱에 발도 들이지 못하던 사람이 사교계의 중심에 서 있고 한때 모두가 고개를 숙이던 인물은 초대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시간은 미모만 빼앗는 게 아니에요. 이름의 무게마저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장면에서 화자는 깨달아요. 시간이 파괴한 것들이 바로 자신이 써야 할 소설의 재료라는 걸.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글로 쓰는 것이라는 걸. 이 순간이 소설 전체의 열쇠예요. 3000페이지를 읽어온 독자는 비로소 이해합니다. 왜 이 소설이 이토록 길어야 했는지를.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프루스트의 몸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카페오레와 크루아상 조각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던 날이 많았죠. 천식은 더 심해졌고 코르크방 안에서도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프루스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자신의 원고 위에 쪽지를 덧붙이고 수정했어요. 때로는 한 문장을 고치기 위해 몇 시간씩 매달리기도 했죠. 소설 7권 중 프루스트가 살아서 출판을 본 것은 4권뿐이에요. 나머지 3권, 갇힌 여인과 사라진 알베르틴, 그리고 되찾은 시간은 모두 사후에 출판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3권은 최종 교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프루스트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922년 가을, 그는 동생 로베르에게 말해요. 이 밤, 끝이라는 단어를 쓸 거라고.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번졌고 의사를 부르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시루받느라 시간을 낭비하느니 원고를 한 줄이라도 더 고치겠다는 거였죠. 11월 18일, 이른 오후였어요. 프루스트는 동생에게 구술을 시켰습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의 임종 장면을 수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죽어가는 작가가 죽어가는 인물의 묘사를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곧이어 그는 51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그의 여정은 시간이 그를 데려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단어는 시간이에요. 프랑스어로 롱똥, 오랫동안이라는 단어로 시작된 이 소설은 러똥, 시간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오랫동안에서 출발해 시간 그 자체로 돌아오는 거죠. 3000페이지에 걸친 여정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술로 만드는 것. 프루스트에게는 흥미로운 가족이 있었어요. 사촌 처남이 앙미 베르그송이었거든요. 시간과 기억에 대한 철학으로
192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로 그 철학자예요. 베르그송은 시간이 시계의 눈금처럼 균일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의식 속에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죠. 프루스트의 소설은 이 철학을 문학으로 증명하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시계로 재는 시간과 기억으로 경험하는 시간은 전혀 다르니까요. 왜 이 소설은 100년이 넘도록 읽힐까요? 아마도 프루스트가 건드린 것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각이기 때문일 거예요. 어릴 적 먹던 음식의 맛, 여름방학의 맴새, 첫사랑의 목소리. 우리 모두 불쑥 찾아오는 기억의 순간을 알고 있잖아요. 프루스트는 그 순간을 3000페이지에 걸쳐 확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민음사에서 김희영 교수가 번역한 한국어 완역본은 13권이에요. 다 읽는데 한 달이 걸리기도 1년이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프루스트는 서두르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이 소설을 읽는 시간이야말로 잃어버리지 않을 시간이니까요.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수많은 인물과 사건, 프루스트만이 쓸 수 있었던 그 기이하고 아름다운 문장들이 아직 책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